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 검찰 조사가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는 말씀 제가 방금 드렸었죠. 근데 이 유 변호사 말이에요. 대통령의 조사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미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서면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지금 맞서고 있죠. 언제 조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오늘 또 특검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특검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특검 이제 여야 합의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죠. 야당이요. 네, 그렇죠. 그죠? 여야 합의가 아니라 야당이죠. 네. 그럼 대통령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네, 그죠? 그래야죠. 네. 그렇죠? 자, 지금 특검 후보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두 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강범 변호사하고 임수빈 변호사인데요. 예.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이강범 변호사는 특검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이죠. 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거론이 되고 중립적인 위치로 볼 수 있고요. 임수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강호병 PD 수첩 보도했을 때 예. 그거를 이제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사 옷을 벗고 나왔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 잘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강범 변호사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광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롯데 관련돼서 롯데가 쪽에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번 미르재단이나 관련 여기에 사건이 롯데가 됐습니다. 개입이 돼 있거든요. 70억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변호했던 사람이 특검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면 예?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티즌이 원하는 특검 후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광범, 임수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됐어요. 압축이 됐어요. 세 사람 압축이 이미 됐다고 예. 거의 뭐 1, 3등이 나왔는데 예.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예. 그다음에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윤석열 현역 검사인데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청장이 있었죠 그때. 예, 어디. 지청장이었는데 예. 근데 정부 측에 따르지 않고 굉장히 이게 국정원에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문제가 이름이죠. 있는 것 쪽으로 조사하다가 이제 그만 그 수사팀장에서 그만뒀죠. 근데 이 세 사람인데 이정희 씨는 잘 알다시피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내가 떠들이러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세 사람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예. 공정하고 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특검이. 예. 근데 이제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일단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특검이 되려면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의 경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하, 예. 일단 거기서 이제 안 되는데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럼 최동욱 전 총장은 되겠네요. 법적인 조건은 돼요. 예. 그리고 법적인 조건은 되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 뭐 찍혀가지고 그만둔 이런 사람인데 뭔가 이 배신과 보복의 이 이미지가 서로 교차되는 사람을 믿어야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예. 있을 수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동욱 한번 알아보겠다, 타진해보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자기네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최동욱 후보하고 같이 올리면 예. 자기네 하고 싶은 사람 될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죠. 또 하나는 윤석열 이 검사. 근데 현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법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현직이기 때문에. 현직에 옷 벗어도 안 되는 게 1년 전부터 현직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렇군요. 두 사람은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건 가능합니다. 특검을 딴 사람이 맡고요. 특검보라든지 파견 검사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하죠. 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특검이 가능한 상황인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고요. 이정희 변호사도 특검보는 뭐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 특검을 하려면 수사라는 건 제 1번 그 덕목이 뭐냐면요. 공정입니다. 공정.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저러고 있으니까
좀 그 이들에 의해서 탄압받은 상대방을 데려다가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감정적인 생각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사는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중에 냉정해진 대중들이 아 이거야말로 이제 그 수사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거하고 이거는 좀 구분해서 그렇죠. 봐야 됩니다. 자, 예. 근데 어쨌든 좀 아까 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 최다의 인원수죠 지금 예. 특검 그렇죠. 팀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특검팀이 현재 보통은 이제 뭐 3명, 뭐 5명 이렇게 예. 했었는데 이번에는 20명이고요. 예. 특검 보도 4명, 그리고 예. 수사관만 40명, 그래서 총 64명이 동원이 가능하고요. 최장 기간 120일 동안 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특검보다 이번 특검에 국민적 관심 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많은 인원과 장시간의 기간이 포함이 됐다고 보고 이게 이제 예. 사실 상설 특검이 아니라 특별히 이 특검을 위해서만 새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 결국 야당이 전적으로 특검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결국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예. 15가지 이제 특검 하는 사항을 정했는데 14가지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15분 항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15분 항목은 14가지 수사를 하다가 나오는 거를 다시 예. 인지수사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막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 사건 예. 수사 14개 항목엔 들지 않지만 15개 항목에 15번 항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특검 여야 합의 특검 사항은 여당은 거의 다 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 야당은 뭐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항목이라든지 모든 걸 받은 특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월호 7시간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기자분이 세월호 7시간 포함이 되냐 그랬더니 김도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게 다 포괄적으로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렇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대통령의 7시간도 어느 정도 의 수사에 대해서 하다 나오면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가 네. 나오기만 하면. 예, 예. 그뭐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특검이 이제 내일 모레 통과되죠. 17일입니다. 예. 네. 그죠? 네. 그러면 통과되자마자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20일 네. 정도예요. 시간이 시간이 걸리죠. 20일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과가 되고 나면 국회의장이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국회의장이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럼 다시 그 특검을 구성해달라고 보내면 대통령이 다시 두 야당에게 물론 국회겠죠. 그럼 네. 국회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게 한 3일씩 정도 걸려요. 아하. 시간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특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특검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도 누구보다도 그 수사에 박차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지금 앞두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청와대가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누구인지 지금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법률특보로 활동한 전력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공천됐지만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본선에는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 특수사건에 대한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검찰 조사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리라는 점이 선임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사팀을 직접 찾아가 변호인 선임계를 낸 유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과 조사 일정 등을 성실히 협의하겠지만 내일인 16일 조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 스크랩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유지연 앵커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대충의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그 선거에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영하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들맨을 자기 호위무사로 썼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물급 법조인보다는 무슨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경력이 보통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거의 간부까지 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거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를 몇 번 했는데 국회의원에 한 번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국회의원 송파에 지역을 옮겨가지고 송파로 공천이 내정이 됐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옥새 도장을 못 찍는다 그래서 무공천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출마를 못했죠. 그렇게 예. 떨어졌는데 그 어떤 사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이렇게 경선을 할 때 이명박 후보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미 최태민 씨 일가와의 관계라든가 했을 때 이때 네거티브 대응 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팀장은 그때 후보한테 찾아가서 이런 문제지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미 상의를 했던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지원 유세를 많이 갔어요.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예. 그래서 그런 특수관계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첨가할 사안은 이 사람이 전 군포시장이 뇌물죄 유죄를 뇌물죄 분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무죄로 만든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도 여러 혐의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죄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이제 지금 대통령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재판하러 가는 게 아니고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거 옆에 앉아주는 겁니다. 쉽게 조사하고 있으면 막 너무 말할 필요 없는 것까지 말하면 조금 다독거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 대통령하고 친분 관계가 좋은 게 아닌가. 다독거려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서포터는 민정수석실 최재경 수석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과연 누가 가서 대통령의 어떤 그 조사받는 과정을 잘 다독거려주고 차분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뭐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뭐 많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옆에서 굳은 인상으로 이게 맞장구 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일 유영하 변호사께서 진짜 물론 지금 가장 전선에 나가신 변호사지만 분명히 청와대 내에도 민정수석팀이 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 때 이미 검찰 수사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청와대는 이미 검찰 수사에 대비를 그때부터 했어야지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이거 검토할 시간도 없고 시간 없다. 엉뚱한 소리 하는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대국민 사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청와대 내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법률 예. 검토를 하면서 대비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이 대신 나서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첫째는 버티기라는 얘기. 두 번째는 공소사실에 만약에 최순실 공소사실에 공소장에 대통령 연관성이 들어갔을 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담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버티다가 보면 결국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드는 건데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으면서 결국 이런 불만과 그다음에 의혹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게 거죠.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맡으면서 사실은 재판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할 때는 기록도 봐야 되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임을 지금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 시간 달러 요청할 수 있는데 조사는 다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진행이고 변호사는 그 절차에 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주장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분명히 본인도 알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저렇게 지금 기자회견 비슷하게 한 건지 아니면 뒤에서 또 이런 서포터를 해준 건지 봤을 때는 저는 독자적 판단으로 보이지 않고요. 다른 어떤 서포트 팀이 네가 나가가지고 좀 연기를 하겠다. 다시 또 서면조사 받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라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좀 듭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검찰의 이제 의뢰인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가셨을 때 옆에 그렇죠. 인상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요, 되게 인상 쓸 필요도 없고요. 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지만 검찰의 기분을 잘 맞춰야 되고 쉽게 말도 못 걸어요. 조사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정말 좀 부당한 얘기를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이 재판 과정이 아니고 일방적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이 딱 그 역할입니다. 예. 기소가 이제 20일까지잖아요. 그 전날이 이제 일요일이라 19일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소라는 것은 최순실의 기소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 최순실의 기소. 그다음에 그죠? 이제 하루 차이로 또 이제 안종범 이렇게 근데 그 이어지거든요.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네. 최순실의 기소가 왜 중요한지, 왜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최순실의 혐의를 그 입증하는데 반드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연결고리를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안종범이건 최순실이건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대통령 조사를 안 하면 예. 최순실을 기소했을 때 그럼 최순실이 허공 보고 그런 일들 저질렀나요? 그래서 연결고리로서 대통령의 어떤 이 진술이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을 빠지겠다고 그때까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럼 말해서 최순실의 기소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보시죠? 수사에 아하. 협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거는 아하. 우리가 예, 그렇게 예.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알겠습니다. 편할 겁니다. 그리고 예. 하나만 더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기소 공소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순실 기소가 왜 중요하냐면 최순실 씨 기소를 20일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19일이나 20일 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인 위반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가 거기에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 행위가 기록이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될 경우에는 바로 그 현재는 헌법상으로 형사상 소추를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정치권은 그걸 근거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에 아까 유영하 변호사는 준비하는데도 한 일주일이 필요하다 그런 거 보면 내일 조사를 원래 검찰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늦추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일주일 다음 주로 늦췄으면 하는 기대를 근데 많게 이것도 딜이니까 확 그냥 길게 부르고 이게 점점 예. 좁혀 나가면 최소한도 이번 주말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렇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장을 써야 됩니다. 공소장은 뭐냐면 피고인 최순실과 피고인 안종범은 공모하여 어떤 그룹한테 무슨 자금을 해가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 중간에 공소에 대통령 누구누구는 써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예. 그걸 진술서를 받아놔야지 그 공소장에 쓸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안 적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서면 조사를 또 주장을 하고 네,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이것도 딜의 수단이라고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여지를 뒀잖아요. 예. 필요하다면 대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그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면 조사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예. 서면 조사하면 검찰이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사냐? 국민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일정 부분 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할 가능성은 예.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 변호인 이야기는 뭐냐면 서면 조사로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대면 조사는 최소한 되는데 완샷으로 대면 조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자기네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보면 굉장히 법률적 방어, 법률적인 보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민들의 모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서 오히려 과감하게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정치적 선택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정치적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선택이든 뭐든 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 여론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식적인 행동과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죠. 자, 그 상식에 또 어긋난 사람이 있죠. 바로 최순실입니다. 이 사람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국 이틀 전에 자기가 잘 아는 의사를 통해서 허위 진단서를 요청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관련 연상 먼저 보시죠. 본인이 그동안에 공황장애 이런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밖에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 솔직히 공황장애와 곰탕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 저도 고민됐습니다. 예. 어떻게 공황장애 있고 조사받는 그 사람이 우리 둘이 한번 곰탕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요. 아니, 저도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조사받는 입장에서 저도 조사받으러 많이 가니 변호사로 가니까 못 먹거든요. 근데 뭐에 먹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모든 게 걸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먹고 과자 먹고 뭐 주는 대로 먹는다. 글쎄요,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국하기 이틀 전에 아는 병원, 지금 유명한 그 병원을 통해서 허위 진단서를 좀 발급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동료에서 여기 보고 이 말도 안 되나 싶어서 병원장한테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네.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금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예. 공황장애가 전뭐 일선에 오래 근무해봤잖아요. 예. 공황장애가 참 좋은 그 범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병이에요. 편리한 병이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외상으로 있으면 상처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드러나는데 그건 거짓말 못해요. 네. 진짜 내상으로 가야 되는데 내상 중에서도 가장 근접하기 어려운 곳이 머리 쪽이에요. 예. 그 머리 쪽에 공황장애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자료거든요. 그 좀 이렇게 숨이 가쁜 척하면 되겠죠. 이거. 그 저 뭐 여기서 우리 그 신 교수님하고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처음에 마스크 쓰고 나올 때 다음번에는 휠체어 탈 거다. 어제 휠체어 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스튜디오 밖에 토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예. 다음번에는 이제 침대째 이제 굴러올 예. 거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조만간 좀 지켜봐야 예.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공황장애를 애초부터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무수히 누군가와 그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감이.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들어오면서 애초에 우리나라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각본에 나름대로 맞춰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공황장애 이거를 그러니까 그 병원이요 진짜 현명한 판단했어요. 만일 거기 허위 진단서라도 약이라도 좀 띄워줬으면 네. 지금 뭐 거기는 완전히 쑥대밭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렇죠. 예. 의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한 순간의 판단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예. 그렇게 만약 이걸 발급해 줬으면 거기 이제 큰일 엄청난 날 문제가 뻔했죠. 되죠. 근데 예. 방금 김봉준 의원님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변호사가 나서서 입국하기 전부터 공황장애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엄청나게 이거는 기획되고 이미 모든 게 준비된 자에서 각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범죄인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 김장은 요새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시고 김장 좀 있으면 하시죠. 예, 김장들 많이 하시면 그 좀 남은 거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시죠. 근데 그 최순실의 언니죠. 최순득 씨는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김장김치도 갖다 줬다는 전직 운전기사의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분이 아마 제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전기사를. 3개월. 세 달이나 했대요. 했대요. 예. 원래 아니, 하루 내지 이틀이면 그만둔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최순득 씨가 아마 이제 그 대통령한테 그 김장을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아마 운전을 해서 김장을 갖다 줘서 경비원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것 같진 않은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 중에 뭐 얘기 좀 들어보면 정유라가 학교 2대 입학에서도 제대로 그 수업 안 받았다는 예.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 저 최순득의 딸이 장시호입니다. 예. 장시호를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 그 이조 시대가 아들이 존재하는 것 있었으면 같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돼. 아가씨가 아니라 아씨 도련님이죠. 아니에요? 아씨? 예, 아씨, 아가씨, 뭐 아씨,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고요. 장시호가 평상시에 가수나 어떤 배우하고 통화도 자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제일 중요한 거 주목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최순실보다는 어쩌면은 장시호의 엄마인 최순득이가 실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좀 타진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요분이 얘기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이한테 늘 그 지시라든지 조언을 받는 입장이었다. 최순득 씨가. 최순득이가. 이제 그게 하나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입니다. 예. 근데 김장김 씨 예. 갖다 준 것만 봐도 결국은 얼마나 친하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터칼로 테러를 당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이. 그때도 사실은 최순득 씨가 지극 정성으로 간호를 했고 예.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 집에 와 있었다고도 보도가 그런 되고 있어요. 보도도 예, 있었죠. 그래서 최순득 씨가 일정 부분 뭐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실세 역할을 했던 거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지금 증언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평소 같으면은 이 김장김치를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가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머물렀을 때 삼성동 집으로 갖다 줬다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 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허탈감마저 갖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오후에 시국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권의 탄핵까지 염두에 두신 부분을 지금 즉각적인 퇴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저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에 탄핵의 절차까지 그렇게 밟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 보셨는데요. 뒷북입니까? 시기적절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약간 뭐 뒷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동안의 그 신중론 입장이 그거를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촛불 전후 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한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자국 우면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미애 이런 파동이 생겼다라고 하는 비판 이런 것도 의식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추미애 파동 이 과정에서 친문 계열들과 나름의 교감 속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확실히 불식하기 위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 하는 거는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그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인데 당시에 그게 특징이 뭐냐면 양김시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과 소 시민단체 종교계가 같이 했는데 요번에 그 촛불 집회에다가 정당 자기를 비롯한 정당 세력이 가세해서 그런 운동체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거를 오늘 밝혔잖아요. 시민사회와 정당과 각 지역들이 연합해서 비상시국기구를 만들어서 가겠다. 그런 거를 밝힌 것 또 하나는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뭐 내년 12월 대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퇴진운동 서명운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소위 사실상의 퇴진운동을 통한 대선운동의 레이스도 불이 붙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탄핵은 아니다.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역풍에 대해서 예. 그걸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을 했을 때 올 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손해 볼 거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여서 혹시나 전선이 확 바뀌거나 어떤 형태로든 역풍이 불었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선뜻 꺼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역풍 말씀하셨는데 역풍은 아니지만 진짜 제일 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관한 얘기인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뭐 6시 새벽 6시 반에 전화해서 하자고 그랬다가 어제 14시간이죠. 한 14시간 예. 이후에 없던 일로 하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덜컥이죠. 덜컥인데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도- 예방하겠다고 그랬다가도 또 그거 네, 취소했고. 취소했는데 글쎄요. 뭐 두 가지 같은데요.
글쎄요. 만약에 처음부터 할 것 같으면 비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될 어떤 패인데 그러니까 했다면 가야 돼요. 가지 말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아야 될 길을 가버렸는데 예. 그러면 가다가 앉으면 안 되는데 비판한다고 앉아버렸다. 이거는 결국 야당 이 국면에서 야당의 제일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데 자 이번 사안을 봤을 때 취소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결정하는 과정은 거의 전혀 몰라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추미애의 최순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지금 처음에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전화해서 제안하는 게 하고 나 언론에 발표한 게 아침 8시인데 예. 그 전에 전혀 낌새를 못 쳤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같은 비선 라인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비선 라인이 꼭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럼 누구냐 해서 김민석 전 의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김민석 전 의원은 전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한광옥 대표와 가까운 지금 친문계 인사들이 좀 있거든요. 일부 의원이 그런 사람들이 뭐 와이모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역할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결국에는 추미애 대표가 결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잘못해서 덜컥수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유도하려다가 본인이 대표직이 당장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하여튼 요거 하나만 얘기해요. 리더십의 그 시어도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잘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고 그다음에 나쁜 결정하는 게 그다음인데 결정을 못하는 게 가장 못한 거다 했는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결정하고 이렇게 바로 몇 시간 만에 뒤집는 거 오락가락 리더십 이게 가장 지도자에게는 안 좋은 리더십 아닌가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하나 추가할 뻔했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국민의 이 하야를 원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전하러 갔다가 이미 100만이 넘는 국민들에 의해서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또 굳이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게 다른 야당과의 예. 공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혼자 돌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전선을 깨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되는 거고 비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걸 생각 못했는지가 안타까운 거죠. 글쎄요. 지금은 상당히 그 정치권이 합심을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